안녕하세요. 까치살모입니다.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던 K9A3의 58 구경장 포신이 완성이 되어서 첫 사격 시험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할 건데요. 그 전에 앞서서 저번에 제가 올렸던 영상에서 제가 독일의 PGH-2000의 포신 수명도 우리 K9과 같은 1000발이라고 하니 제가 틀렸다고 2500발이라고 하신 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확인해보니 제가 틀렸더군요. 그런데 정확히는 PGH-2000의 포신 수명은 2500발은 아니었습니다. 정확히 PGH-2000의 포신 수명은 1500발이라고 합니다. 참고로 제가 이야기하는 포신 수명은 6호 장약을 사용해서 최대 사거리로 사격했을 때의 수명입니다. 그리고 52구경장 기준으로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아무튼 그래서 결론은 PGH-2000의 포신은 수명이 2500발까지는 아니고 1500발로 분명히 우리의 K9과 폴란드의 크랩자주포에 탑재된 포신보다는 수명이 더 긴 게 사실입니다. 그럼 왜 이런 차이가 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크롬 도금 때문에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분명 저는 우리나라의 K9 포신에도 크롬 도금이 되어 있다는 이야기를 한 바가 있는데요. 정확히 우리나라의 K9의 포신에는 크롬 도금이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약실과 그 주변에만 크롬 도금이 되어 있는 거라고 합니다. 그에 반해서 독일 PGH-2000의 포신은 약실 부분 말고도 포신에도 크롬 도금이 되어 있어서 우리나라의 포신보다 수명이 더 긴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현재 독일처럼 포신에도 크롬 도금을 한 포신을 개발하기 위한 사업을 하고 있고 이미 크롬 도금이 된 포신을 가지고 사격 테스트에 들어가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900발까지만 사격을 하고 사격 테스트는 중단된 상태라고 합니다. 그럼 우리의 포신 개발이 실패한 것이냐라고 했을 때 사격이 중단된 이유는 포신 문제 때문이 아니고요. 지금 사격 테스트는 자주포에 탑재된 상태로 사격 시험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지상의 포가 위에 포를 설치하고 사격을 하고 있는데요. 포를 고정시킨 포가에 콘크리트 구조물이 파손되어서 사격 시험이 중단된 상태라고 합니다. 그래서 구조물의 수리가 끝나면 다시 테스트를 시작할 거라고 합니다. 아무튼 그래서 우리도 독일의 PGH-2000과 똑같은 수명을 가진 포신을 개발하고 테스트에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재미있는 점은 당연히 요즘은 미국의 58구경장 자주포의 개발 실패와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포신 마모가 이슈가 되기도 했었는데요. 실제로 많은 나라들이 포신 마모 문제 때문에 포신에 크롬 도금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문제는 우리나라는 과거 터키에게 자주포 기술을 이전해주고 터키의 T155 푸르트나 자주포를 개발해준 적이 있습니다. 솔직히 푸르트나는 껍데기만 터키제이고 알맹이는 K9 자주포인데요. 우리가 기술을 이전할 때 현대위아에서 포신 기술을 이전하기도 했고 터키는 현대위아로부터 이전받은 기술을 바탕으로 푸르트나의 포신을 직접 생산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분명 우리가 기술 이전을 할 때는 약실 내부에 크롬 도금을 하는 기술도 이전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터키는 스스로 크롬 도금을 하는데 실패했다고 하고 우리나라에게 포신 도금을 요청했다고 합니다. 지금도 터키는 크롬 도금 기술을 개발하지 못하고 포신의 크롬 도금 작업을 우리에게 의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현대위아에서 터키가 제공한 포신을 가지고 물성 검사를 한 결과 우리 한국군이었다면 납품을 거부했을 정도로 품질이 떨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터키의 푸르트나 자주포는 포신은 터키 현지에서 생산하지만 이 포신을 우리나라에 들여와서 우리나라에서 크롬 도금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터키의 자주포는 껍데기만 터키제이고 내용물은 우리 K9이라고 보시면 되고 우리 없이는 생산하는 건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것 말고도 이 자주포의 내용물은 거의 전부 우리 한국산이니까요. 결론은 터키는 자국산이라는 이름을 달기 위해서 억지로 포신을 터키 현지에서 생산하고 있지만 그리 만든 포신을 다시 우리 한국으로 가지고 와서 도금을 해야 하는 등 번거로운 절차를 밟고 있는 것이고 어찌 보면 우리 현대위아에서 만든 포신을 납품받아서 쓰는 것보다 더 많은 비용을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솔직히 부품을 국산화해서 좋은 점 중에 하나가 부품의 가격이 하락하는 건데 터키는 그런 효과를 전혀 보지 못하고 말 그대로 이름만 국산인 포신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저번 영상에서 우리나라는 크롬 도금 말고 크롬보다 더 강도가 좋은 탄탈륨 도금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고 했는데요. 분명 저는 이때 크롬 도금 대신에 탄탈륨 도금을 하게 되면 포신의 수명이 30% 정도 높아진다고 이야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관계자분의 말에 따르면 탄탈륨 도금을 하게 되면 크롬 도금에 비해서 포신의 수명이 2배에서 3배로 늘어난다고 합니다. 이리 되면 우리의 포신은 52구경장 기준으로 최대 장약인 6호 장약을 사용했을 때 수명이 최대 3000발까지 늘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솔직히 우리가 58구경장 포신을 개발함에 있어서 그 핵심 기술은 도금 기술이 아닙니다. 그 핵심은 제가 알기로는 바로 포신을 제작하는데 사용한 금속 기술이 더 핵심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고 하면 미국은 58구경장 포신을 개발하기 위해서 포신의 외부를 상마하고
그러니까 깎아내고 외부를 탄소 섬유로 보강한 복합재 포신을 사용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복합재 포신을 사용하지 않고 포신을 제작하는 강철을 새로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물성과 강도가 개선된 새로운 강철로 포신을 만들었는데요. 문제는 우리 관계자분들도 이 이야기는 절대로 해주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어떻게 개선을 했고 그래서 얼마나 포신이 강해졌는지 일체 이야기해주지 않습니다. 다만 새로운 강철을 사용해서 물성과 강도가 개선된 포신을 만들었다고만 합니다. 그러니 이 부분에서 얼마나 개선되었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실제로 우리 관계자분들의 이야기에 따르면 미국이 실패한 건 미국의 기술이 떨어져서라고 할 정도입니다. 한마디로 우리는 지금까지 계속 이 분야에 대해서 연구하고 개발을 해왔지만 그에 반해서 미국은 상당 기간 동안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지 않았고 그래서 최소 포신 기술만큼은 미국이 우리보다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은 개발에 실패한 것이고 우리는 개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왜 이렇게 58구 경장은 포신 수명이 짧은 것일까요? 단순하게 포신의 길이가 길어졌다고 포신의 수명이 짧아지는 건 아닐 것 아닙니까? 그 이유는 어찌 보면 너무 당연한 건데요. 사용되는 폭약의 양이 더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사거리가 더 길어지기 위해서는 포신만 길어진다고 되는 건 아니고 사용되는 폭약의 양도 늘어나야 합니다. 그래서 현재 155mm 야포들은 나토 표준 규격으로 23L의 약실 규격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23L의 약실에 들어갈 수 있는 가장 큰 장약이 6호 장약입니다. 우리나라를 보면 우리나라는 5호 장약까지는 모듈식으로 만들어진 일반적인 장약이고요. 6호 장약만 슈퍼 장약이라고 해서 별도의 장약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5호 장약 이하의 장약들은 그냥 5개의 모듈의 숫자를 늘리고 줄이는 형식으로 사용되는 것에 반해서 6호만은 아예 이런 모듈식이 아닌 처음부터 별도로 하나의 커다란 장약으로 만들어져서 나옵니다. 그런데 당연히 58구 경장은 사거리를 늘리기 위해서 약실의 용량이 더 늘어나야 하고 현재 독일에서는 L60이라고 69경장 장포신을 개발하는데 이 포의 약실 규격이 29L라고 합니다. 그래서 분명 우리의 58구 경장 포도 약실의 용량이 늘었을 것이고 당연히 그에 따른 전용 장약을 만들어야 합니다. 한마디로 지금의 최대 장약은 6호인데요. 7호나 8호 장약이 나올 거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이미 사격 시험에 들어갔기 때문에 6호의 슈퍼 장약이 아닌 7호나 8호의 울트라 장약이 이미 개발되었을 것입니다. 그에 반해서 포탄은 기존 걸 그대로 사용하면 되는데요. 그리고 최근에 바로 우리가 새로 개발한 58구 경장 포신에 대한 최초의 사격 시험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때 사용된 포탄은 K333 복합 추진탄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에 제가 52구 경장 포신에서 복합 추진탄을 사용하면 사거리가 54km가 나온다고 했는데요. 참고로 원래 이 복합 추진탄은 계획될 때는 사거리가 52km로 계획되었지만 실제로 사격 시험을 한 결과 최종적으로 실제 사거리는 54km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52구 경장에서는 최대 사거리가 54km가 나오는데요. 58구 경장에서는 전에 제가 76km가 나올 거라고 이야기를 한 바가 있죠. 최종적으로 실제 시험에 들어가기 전에 예측한 사거리는 80km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번 첫 발사 시험은 실패했다고 합니다. 뭐 포가 문제가 있었던 건 아닌 것 같고요. 발사는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는데 예측했던 사거리가 나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첫 발사 시험은 실패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직 첫 시험이 이루어진 지 얼마 안 되어서 정확한 실패 원인이 나온 건 아니라고 하는데요. 다만 예상하기로는 베이스 브리드 기능이 작동을 안 한 것 같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알겠지만 우리의 복합 추진탄은 로켓 추진과 항력 감소 기술인 베이스 브리드 기술을 전부 사용하는 탄입니다. 로켓 추진은 말 그대로 탄의 후미에서 로켓 추진을 해서 사거리를 늘리는 방식이고 베이스 브리드는 포탄이 발사되면 포탄 후미 부분이 진공 상태가 되어서 포탄을 끌어당겨서 사거리를 줄이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 진공 상태인 포탄 후미의 가스를 방출해서 진공 상태가 되는 걸 방지해서 사거리를 늘리는 기술입니다. 그런데 이게 제대로 작동을 하지 않은 것이고 그래서 예측한 사거리가 나오지 않은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현재 K333 복합 추진탄은 이미 풍산에 의해서 대량 생산이 이루어지고 있는 탄이라는 것이고 이번 발사가 실패한 원인이 탄 때문이라면 현재 생산 중인 K333탄은 58구 경장 장포신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최대한 빨리 원인을 찾아내고 이게 K333탄 때문에 발생한 문제라면 빨리 58구 경장 포신에서 발사가 가능한 개량형 K333탄을 개발해야 합니다. 이게 빨리 이루어져야지. 이미 생산에 들어가 있는 K333탄을 개량해서 58구 경장에서도 사용할 수 있을 테니까요. 아무튼 그래서 드디어 우리나라는 58구 경장 포신을 개발하는데 성공했고 비록 실패하기는 했지만 첫 사격 시험도 이루어진 것입니다. 당연히 이번이 첫 사격이었기 때문에 미국의 58구 경장이 실패한 포신마모 문제 같은 게
우리에게도 발생하는지는 아직은 모릅니다. 이건 계속 발사 시험을 해봐야 아는 것이고요. 우리 관계자분들의 이야기에 따르면 우리의 기술이 미국보다 더 뛰어나기 때문에 문제없을 거라고 합니다. 앞에서 제가 이미 이야기한 것처럼 이미 우리는 여러 가지 포신의 수명을 늘리는 기술을 개발했고 또 일부는 아직도 개발 중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 기술들이 전부 적용되면 미국같이 실패는 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번에 열린 카덱스에서 K11A1이라는 포병 지휘차와 새로운 모습의 K9A3 자주포가 전시되었는데요. 전에 제가 한화에서 개발하는 차륜형 자주포를 국내에도 배치해야 한다고 하니까 어떤 분이 멀쩡한 K9을 퇴역시키고 차륜형 자주포를 왜 배치하냐고 하셨는데요. 당연히 K9을 퇴역시킬 이유는 없죠. 현재 우리나라에 있는 자주포가 K9만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앞으로도 2000에서 3000대의 자주포를 계속 운용할 계획이고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자주포 중에서 그 절반은 바로 K55A1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나라가 K55를 처음 배치하기 시작한 게 1986년입니다. 2026년이 되면 우리나라에 K55가 배치된 지 40년이 됩니다. 물론 야포는 수명이 상당히 긴 편이고 특히 K55는 우리나라에서 K55A1이라는 개량형으로 대대적으로 개량이 이루어졌지만 문제는 아무리 이 자주포가 개량이 되었다고 해도 이 자주포 한 대를 운용하기 위해서는 병사가 5명이나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우리나라 군대에서 가장 많이 부족한 게 뭔가요? 우리나라 군대에게 가장 많이 부족한 건 무기 개발 기술도 아니고 그리고 국방비도 아닙니다. 우리에게 가장 많이 부족한 건 바로 사람이죠. 그래서 우리는 바로 K9A3를 지금 완전히 무인화하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당장 현재 K9은 5명이 운용하지만 K9A2에서는 3명으로 줄게 되고 K9A3에서는 아예 무인화가 됩니다. 아니 정확히는 자주포에 탑승하는 건 아닌데 운용요원은 1명이 필요하다고 하죠. 당장 그래서 나온 게 K11A1이라는 포병지휘 차량인데요. 한 개 포대에는 6대의 K9과 2대의 K11A1이 배치되고 K9은 아예 무인으로 운용되고 2대의 K11A1에 1명의 포병 지휘관과 3명의 운용요원이 탑승해서 무인으로 운용되는 K9A3를 운용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6대로 이루어진 K9A3 한 개 포대를 운용하는데 총 8명이면 됩니다. 그에 반해서 K55A1은 한 개 포대에 몇 명이 필요한가요? 당장 자주포에 탑승하는 승무원만 30명에 여기에 K77에 탑승하는 지휘병력까지 필요합니다. 이걸 우리가 미래에도 운용하는 게 가능할 거라고 보세요. 미안하지만 우리는 그럴 병력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자주포의 숫자를 줄일까요? 흔히들 우리나라 군대를 포방부라고 부르고 그래서 우리나라는 전 세계 그 어디에도 없는 세계 최강의 포병 전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결코 우리나라 포방부의 생각은 잘못된 게 아닙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무인기가 대활약을 하고 그래서 앞으로는 무인기의 시대라고 하는데요. 문제는 현재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발생하는 사상자 중에서 80%는 여전히 폭격에 의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전쟁에서 발생하는 사상자 대부분은 바로 포병에 의해서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앞으로도 결코 자주포의 숫자를 줄여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2000대가 넘는 자주포를 계속 유지해야 하는데 여전히 자주포 한 대에 5명이나 필요한 K55A1을 우리가 앞으로도 계속 유지할 수 있냐는 질문에는 불가능하다고 봐야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어떤 무기보다도 병력 감축을 위해서 K55A1을 퇴역시킬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대체는 바로 일부 후방 지역은 차륜형 자주포로 그리고 전방에는 K9A3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번에 카덱스에서 한화가 공개한 K9A3 모델은 기존과는 달랐는데요. 기존에는 차대는 K9의 차대를 그대로 유지하고 포탄만 새로 만들어서 탑재하는 형태였습니다. 한마디로 기존에는 K9의 개량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한화가 공개한 모델은 아예 차대까지 새로 만든 모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K9A3는 K9의 개량형이 아닌 아예 새로운 신규 자주포라고 봐야 합니다. 그래서 이 자주포는 신규 생산으로 생산될 것으로 보이고요. 당연히 이 자주포가 대체해야 하는 대상은 K55A1입니다. 그래서 이 자주포가 나오면은 당분간은 K9A2로 개량되어서 승무원 3명인 K9과 그리고 이 신규 자주포로 우리의 포병 전력을 운용해야 할 것으로 보이고 그래서 그 중에 일부를 바로 차륜형으로 만들어서 후방 지역에 배치하자는 겁니다. 솔직히 그래도 차륜형이 아예 신규 생산되는 K9A3보다는 가격이 더 저렴할 테고 그리고 후방 지역에는 차륜형이 더 적합하니까요. 오늘은 드디어 K9A3의 58 구경장 자주포의 포신이 개발되어서 첫 발사 시험이 이루어졌다는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분명한 건 이건 시작에 불과하고 우리는 이미 첫 발사 시험부터 실패를 함으로써 이 개발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뼈저리게 느끼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우리나라는 포방부라고 불릴 정도로 포병의 진심이고, 그래서 포병과 관련한 기술은 미국보다도 더 우수하며 가히 세계 최고라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58구 경장 장포신의 개발은 성공하리라 보고요. 다만 그 어려움은 분명히 각오를 해야 할 것입니다. 어떤가요, 여러분? 미국도 개발에 실패한 58구 경장 자주포를 우리는 개발할 수 있을까요? 이상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